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버려지는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을까?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에 시민들의 공감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더해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부터 함께 해결하고 싶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 민간,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협업하여 자원을 연결하여 해결해가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입니다.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전남, 충남, 충북 8개 도시에서 1,205개의 의제가 발굴되었고 94개의 의제가 협업 의제로 선정되어 실행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의 일회용 생리대와 화학 생리대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강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다양한 생리대 알림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쓰레기도 줄이고 여성들의 건강 지킴이로 앞장섰습니다. 방치되어 슬럼화되는 빈집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준다면 어떨까요?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영구 임대주택의 공시를 활용하여 청년 활동가들의 주거와 활동 공간을 만들고 나아가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즐거운 축제에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더 좋겠죠? 경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위해 에코 페스티벌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에코 페스티벌 인증 제도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접 나서 교통이나 도로 이용이 편리한 장소 데이터와 편의 정보를 공유하는 무장애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로컬 푸드 매장의 식품 위생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해썹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마음 건강과 진로 탐색을 위한 퇴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곧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자들이나 이제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가 모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네,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재찬입니다. 네. 먼저 환경을 키워드로 한 온라인 의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더 모이기가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포럼 진행에 앞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 또는 제안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공공기관, 지방정부 이 세 영역의 자원을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는 2018년 시작하여 올해 사업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구를 비롯해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전남, 충남, 충북까지 총 8개 지역에서 동일한 취지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올해 시민들이 제안한 1,800여 개의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10개의 의제를 선정했고 작년부터 이어지는 7개 의제를 포함 총 17개의 의제 실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진행하는 포럼에서 논의할 의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기후위기 시민 대응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입니다. 포럼 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대한 광고를 드리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에 개최하는 2020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온택트 대구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대구 지역의 변화와 전망을 이야기하고 2부에서는 의제별 협업 테이블을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한 의제별 온라인 포럼이 의제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었다고 하면 이 컨퍼런스에서 진행하는 2부 협업 테이블은 의제 실행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를 검색하시거나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온택트 대구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공공기관과 함께 제작한 굿즈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각 의제별 줌 회의와 유튜브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의제별 발제자와 토론자는 줌 화상회의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줌 화상회의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진행자가 토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도 발송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제별 토론을 위해 소회의실 방으로 옮겨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이동을 위한 안내창이 뜨면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토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도 잠시만요, 선생님. 될까요? 네. 잠시만요. OBS 팀. 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기후위기 시민 대응 의제에 진행을 맡게 된 대구 환경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 있는 교사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약간 동영상과 말이 텀이 기네요.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의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은영 선생님부터 우리가 안내받은 책자 순서대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녹색소비자연대에 있는 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신석기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토론 참가자입니다만은 그래도 인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수연 선생님. 음소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여보세요? 소리가 이거 음소거를 호스트가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해주시되 잘 안 되시면 호스트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는 잘 녹색 들립니다. 소비자연대. 예. 그러면 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색 소비자연대에서 그 미세먼지 측정을 첨가했던 최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반창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찹스틱스 와이드 개발 이사로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에코바이크 앱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사공준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공준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백승호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북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실내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사업화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 백석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백승호라고 합니다. 네, 박민희님. 네, 반갑습니다.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박민희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줌 회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안 한 분이 계실까요? 이진욱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시스템 스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소개하고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주제 발제가 있어요. 첫 번째 발제는 김은영 국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발제는 신석기 부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이 발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유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이나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되겠죠? 네, 너무 막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됩니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네, 큰 호흡 한번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김은영 국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미세먼지 저감활동 관련 히스토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영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제할 내용은 잠깐만요. 전체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시민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 문제 이슈는 미세먼지고요. 마스크가 이제 어느새 저희 생활의 필수품이 된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도 코로나19가 없어도 저희는 늦가을부터 늦게 5월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미세먼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사실 5월까지 최고로 높을 때인데 이제 그때 많이 줄었고 올 여름은 또 유례없는 긴 비로 인해서 또 미세먼지가 줄었지만 지금과 같은 도시 생활 스타일과 또 생산, 소비 방식을 유지하는 한은 미세먼지 문제는 저희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지역사회에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미세먼지, 또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위기, 이 모든 문제는 연관성이 있고요. 또 해결해야 할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과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책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구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런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로 손꼽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19로 인해서 또 오랜 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오염 척도인 미세먼지 기준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질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죠.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항상 통계나 뉴스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질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대구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에서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대책이 거기서 나오는 통계가 사실 대구의 통계는 아니거든요. 지역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미세먼지는 특히나 지역별 지형 또는 산업 특징 또 도시계획 또 주변 자연 조건에 따라서 발생 요인이 모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감 정책도 달라져야겠죠. 무조건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서 대기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가 처해 있는 위기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저는 가정 또는 마을 또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구만의 정책이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이 미세먼지 문제에 시민이 참여해야 하느냐? 미세먼지의 저감 정책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건 정책이나 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산시설, 산업시설의 조정 문제, 또 공원을 확보하는 문제,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문제, 특히나 교통정책 이런 것들은 시민의 생활과 굉장히 직접 연관이 있고요. 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시민의 정책 수용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승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미세먼지 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이런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정책들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보통 시행하는 정책들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닿지 않는다는 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대구도 17군데 미세먼지 공식 측정망이 있는데 이런 개수와 써야 할 미세먼지 데이터들이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또 행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시민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대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에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미세먼지 일단 요인을 찾아내고 또 해결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결과를 지방정부랑 공유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대구만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했고요. 2019년에 70여 분의 시민이 참여했고 올해는 35분의 시민 모니터링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적에 맞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대구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전문가분들이 테스트와 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자체 제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들이 측정하고 싶은 생활 반경의 측정 지점을 대구의 7개 구에 68개 지점에서 10월 한 달간 측정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미세먼지와 교통이란 주제로 측정 지점을 정해서 6월에 한번 진행했고요. 또 10월에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측정은 5분 간격으로 24시간 내내 측정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측정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전문가분들이 발생 요인을 예측해보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단위의 협의 구조도 만들어졌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법을 구상하고 또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이를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 그다음에 중간 조직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여러 협력단체들이 함께 이 과정을 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모니터링한 수치를 가지고 전문가랑 또 대구시 기후대책과 또 협력단체 시민들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대구 미세먼지 현황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보고 여러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국 사실 처음 하는 실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장기간 또 시민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화가 돼서 대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고 받아들여졌고 또 시민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올해는 대구시의 보조금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올해 유령은 또 예측할 수 없었던 긴 장마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폭염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대구 시민의 또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 대구에 사는 미래 세대들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혹시 끊어졌나요? 네, 끝에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 할게요. 네. 네. 예,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행동을 하는 과정에 저는 좀 더 많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제 바로 듣도록 할게요. 지금 두 번째 발제는 신석기 부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석기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화면 공유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들리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인사드렸을 때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오용섭 처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의 주동자들께서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아마 이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당시에는 숟가락만 얹어서 참여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발표하게 된 점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반창하 대표님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었고 하셔서 더 전문가셔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창하 대표님이라든지 뭐 같이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뭐 기후위기 그다음에 기후위기 비상사태 그다음에 비상선언 뭐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여러 단위들이 함께 뭐 이 사안을 논의하고 또 지자체장의 기후위기 선언 및 뭐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도 조금 전 뭐 2시에 시장을 비롯해서 광주 지역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기후위기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다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과도한 육식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가 변화되고 또 그로 인해 기후위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근 가장 긴 장마의 집중호우 뭐 또한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와 또 연계되어 있어서 이는 인류한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실가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통 분야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녹색교통의 이제 대표 주자인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자료에 보시면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세계 7위입니다. 뭐 경제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비교하더라도 좀 높은 수준이고요. 국민 1인당 11.7톤, 1년간 11.7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뭐 한국 전체적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봐보면 전체 100에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20% 정도 배출한다고 합니다. 연관해서 그 한국 지역의 수송 수단 분담률을 따져볼 때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이런 거 전부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가 수단 분담률이 42.7%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국하고 대구, 광주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40%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광주는 50%가 넘습니다. 전체 100의 이동량 중에서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자전거는 뭐 전국 평균이 1.6이고요. 그나마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1.9%. 광주는 1.1%. 가장 거의 하위 수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전거이냐라고 했을 때 뭐 대부분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주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죠. 이런 친환경 녹색 교통 수단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교통수단으로서도 그렇지만 뭐 레저, 운동의 수단으로서도 뭐 자전거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있는 보통의 성인, 뭐 일반적인 남성들이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자전거는 어린이, 뭐 청소년,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뭐 교통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제 중형차 기준으로 10km 정도를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주행을 했을 때 약 2129g 정도의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자전거는 사람의 숨 쉬는 것 빼고는 뭐 배출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 자전거를 수단 분담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자전거를 탈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물론 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와 비슷한 마일리지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 공통의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의 목적은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 앱을 이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저희 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1번 의제와 13번 목표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부 사업 내용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이게 쭉 뭐 진행이 된 부분인데요. 먼저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휴대폰으로 보는 앱과 그다음에 컴퓨터 웹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같이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지역이 작년 기준으로 6개 지역이 함께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사업을 공동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추진된 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 대한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좀 찾아보는 성과 공유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는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별 우수 참가자, 그리고 최고 도시, 가장 많이 참여한 도시, 그다음에 가장 먼 거리를 탄 도시들을 이렇게 시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럽 교통주간의 이 내용들을 등록을 해서 국제적인 캠페인에 동참을 했고, 또 한국의 이러한 사례를 또 홍보하는 역할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캡처로만 해왔는데요. 에코바이크 웹과 오른쪽에 에코바이크 앱입니다. 뭐 우선은 에코바이크 웹은 앱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연동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개인의 이동 거리, 그다음에 이용 시간, 뭐 지역별 순위, 그다음에 전체 참가자 간 순위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 그리고 에너지 절감량, 그리고 나무 심는 뭐 효과 등으로서 좀 표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얼마만큼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작년에 이제 이 하고 나서 대구에서 또 이런 인포그래픽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뭐 전체적인 성과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6개 도시에서 총 2,2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총 주행 거리가 21만 3,692km. 개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전부 합산해 보니까 한 달간 그걸 합산해 보니까 21만 3,692km가 주행을 한 거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탔을 때 이걸 감축하는 양으로 계산해 보니까 45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시스템에 좀 축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어떤 앱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그 도시별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 작년에 6개 도시가 참여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광역자치시도 있고요. 기초지자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가 꼴등 났고요. 6위입니다. 6위. 대구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장 열심히 한 데는 창원시가 가장 많은 인원과 키로수를 그 주행 거리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타고 포인트 순인데요. 이 타고 포인트는 자전거 1km 주행할 때마다 이 포인트로 환산해서 이제 좀 책정을 해 본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선정을 하고 그 시간대에는 10배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고 포인트로 이제 책정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포럼에서 개인별 시상 그리고 뭐 도시별 시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서로 1, 2등을 하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탄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 의식을 좀 더 끌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의 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지역별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 참가자 인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량 그리고 주행 거리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별 성별 구성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연령대별 가입한 그 앱에 가입한 인원의 연령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사업의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표에 보셨다시피 일단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게끔 뭐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좀 계층이 조금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또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가 재미있게 자전거 타는 것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전거 도로 정책 또 자전거 도로 문화를 넘어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져야겠다라는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올해는 작년에 6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이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전거 및 교통단체들이 또 같이 붙어서 이 사업을 좀 공동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상황에 따라서 행정과 어떤 기업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광주 지역 또한 올해 이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뭐 협업을 제안을 하고 또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고요. 또 공동 캠페인으로 또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나온 주요 경로와 시간이 정리가 되면 향후에 이제 자전거도 광주 지역에 뭐 또는 다른 지역에 향후 자전거 도로 개설 및 개설의 제안을 할 그 계획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자체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자체가 본인의 건강은 물론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에 또 이제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캠페인이 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에 담당자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셔서 뭐 대충 하고 끝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 사업을 알았으면 한번 해볼 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그냥 앱 깔고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한 2가지의 발제가 끝났거든요. 네,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다음 자유토론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발제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첫 번째 발제 듣고 나서 그 미세먼지 측정 시민 모니터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발제 자료의 사진도 아주 멋지게 나오신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서 자유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활동 시민 참여자이신 최수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감이 어땠는지 뭐 등등 그 밖에 궁금한 것들 아니 그 밖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수연님. 예, 지금 들리시나요? 예, 음소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원이라고 하고요. 녹수연에서 주관하는 미세먼지 시민 측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는 성인들과 초등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특정 지역을 특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미세먼지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도 했었고, 대구에서는 일반 이제 시민 참여자의 입장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대구 지역, 한 지역, 저희 동네를 맡아서 측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였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데이터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측정 기기가 일반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장비가 아니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장비였고, 그리고 또 이제 측정하시는 분들도 이제 처음 교육을 받아서 이제 측정을 하시는 거여서 되게 초반에는 이제 그 오류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 실수들이 많아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 이제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해보니까, 제가 진행도 해보고 그리고 참여를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회가 거듭될수록 장비도 점점점 개선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측정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해나 그런 숙달이 되어지시면서 데이터들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점점 이제 몇 회씩 해보면서 이게 점점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하면서 어떤 측거점이 생겨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의 그런 측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을 함으로써 점점점 나아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측정 사업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저도 이제 미세먼지 시민 측정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제일 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측정하는 수치가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 예, 부분 그게 장치 기록이 되다 보니까 체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작년에 했던 측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날 측정된 수치를 그 측정하는 시민이 알 수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이제 어제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목이 갑갑했는데 수치가 이 정도 나와서 그랬구나라고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그날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몇 달치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그 시점하고 시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기기들이 개선이 되고 이제 뭐 액정이나 이런 판넬이 거기에 부착이 되거나 하면은, 아니면은 저는 대안으로서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툴을 그
측정하시는 분한테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측정하신 분이 그 툴로 분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나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다음번에는 개선이 돼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에코바이크 챌린지 어플 개발자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그 뭐죠? 측정했는 것들이 어플로 이렇게 바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죠? 그 주행을 하시면 현재는 지금 한 4,7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주행을 하면 실시간으로 주행된 기록이 GPS 기록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그 기록들이 지금 아직 개인정보다 보니까 어떻게 가공을 해서 보여줄지 그런 부분은 아직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 주행한 기록들이나 전체 이제 환경 기여도는 좀 주행하시면 실시간으로 그 홈페이지나 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나요? 네. 저의 질문은요. 그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 어플로 수치가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잘못 들었네요. 그 미세먼지 이게 그 센스 장비를 만약 100개든 달아놓으면 그걸 통신이 가능합니다. 로라망이라든가 이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또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또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고 하면 뭐 다음날 어떻게 될지 예측도 가능하고 현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사이트나 어플을 구현해 놓으면 시민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오늘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럼 그때 미세먼지가 얼마 정도일지 예측되고 현재 미세먼지 나오고 그걸 참고해서 뭐 운동 활동하든지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기술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자전거 챌린지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좀 아까 에코바이크 챌린지 어플 개발자로서 기후위기 관련해서요. 어떻게 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개발자로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아까 발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참여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행사했을 때마다 좀 일시적으로 되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연령대별로 뭐 1, 20대는 게임 요소가 가미된다든지 그리고 3, 40대는 경쟁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그린 포인트라든지 체계적인 자기 건강 관리 이게 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5, 60대는 명예나 가치 부여, 명예 전당 좀 더 나가면 도심 내에 성과 탑을 설치해서 이름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참가율이 좀 높고 지속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고 이게 이제 GPS 기록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참가율 높인 다음에 이게 많이 누적이 되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GPS 기록을 빅데이터를 하면 출퇴근을 주로 하는 코스가 이게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자전거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연계 지점은 어디가 되면 좋을지 이게 나와서 또 다양한 뭐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요 시설물 또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음수대라든지 공기주입은 어디, 그늘 쉼터는 어디에 나와야 될지.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랑도 바로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야 미세먼지가 주니까 좀 상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로 그렇게 보여주면 실제로 환경 기여도를 한눈에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뿌듯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가해서 자기 자신들이
참가했는 기록이 반영이 되어서 환경이 뭐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다. 대구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얼마 올라갔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만족하고 뿌듯해하면서 좀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에코바이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밤에 보면 자전거들이 잘 안 보이는데 형광 테이프나 후미등 헬멧 쓰기 이런 뭐 캠페인을 뭐 앱이나 웹에 또 뭐 기능을 장착한다든지 뭐 그런 걸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없으세요? 자꾸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손 들어주세요.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는데요. 이 에코바이크를 해서 포인트를 받게 되잖아요. 그 포인트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좀 쓰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을까요? 그게 일단 지금 현재 6개 도시가 하고 이번에 12개 도시가 할 건데 그 포인트는 상징성으로만 있고요. 그게 현물 가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도에 화성에서 한번 연락이 온 게 있는데 거긴 그린 포인트라고 책정을 해가지고 화성시가 예산이 좀 많은지 한 명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많이 하면 그 포인트가 쌓여서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 캐시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만약에 예산이 좀 있어서 하면은 참여율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저희 포인트는 현금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명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석기 부장님.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포인트와 실물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기획단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연계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써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지 않으니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제안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광주 지역은 뭐 탄소은행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포인트 그런 부분으로서 협력 기업과 협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연계도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사실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를 실물 경제와 연결하는 부분에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약간의 어떤 상품을 주거나 어떤 일정 포인트가 많이 이상 높아지게 되면 어떤 상품을 주거나 어떤 기념품을 주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는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2차적으로 이게 실무 경기도 반영하게끔 하는 부분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기업들의 관심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신석기 부장님. 일단은 뭐 특별하게 일단은 작년에 처음 공동의 사업 6개 지역이 공동의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기업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데 뭐 조금 더 이 부분 아까도 제가 발제 자료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원래 삼천리 자전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원래 기업 자체가 자전거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뭐 계기도 있고 실제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가면 삼천리 자전거에서 돈 역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기업은 뭐 CSR을 넘어서 CSV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 부분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연계해서 제가 또 많은 기업의 문을 좀 두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각 지역의 협의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이제 기구들이어서 그것들은 또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정말 멋진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자, 그러면 기후위기 상황이 이렇게 닥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막 생기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대부분 보건 선생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마라, 마스크 껴라, 뭐 이런 대부분이 뭐랄까 대응하는 쪽에 보건이 그런 쪽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명료하면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보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제안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대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계신 사공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공준입니다. 갑자기 미세먼지와 자전거를 다루다가 기후 변화 이야기로 너무 이렇게 좀 훌쩍 뛰어 넘어가서 또 범위가 너무 커서요. 이 기후 변화까지 다루면은 너무 좀 포커스가 너무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선은 제가 미세먼지하고 이 자전거, 에코바이크하고의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교집합이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권하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그 차도하고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발제를 보면서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출퇴근 시간대는 자전거를 차량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뭐 그 미세먼지를 좀 많이 마시고 차량 매연을 마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원이나 이런 수원처럼 대기업이 있고 차량 통행보다는 왜 우리 울산, 창원 이런 데는 막 그 자전거가 정말 그 양떼들처럼 쫙 가는 그런 그 도로라면은 저는 자전거를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그 디젤 버스와 경유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그 옆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건 안전은 둘째치고 일단 그 보건 측면에서는 저는 제가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조금 요게 조금 부딪히는 측면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크 굉장히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또 필요하고 저는 뭐 100% 공감하고 예, 지지를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 보건 측면에서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그 경유 차량과 같이 달리면서 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득과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걸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처음에 두 번째는 질문인데, 서울에 가면 왜 따릉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 자전거 공유 서비스죠. 가다가 세워놓고 또 나오면 타고 가고. 저도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집에 자전거도 한 몇 대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는데 출퇴근 시간에 타려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공유 자전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집 앞에 공유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우리 뭐 병원 근처에 거치대가 있으면 타고 와서 거치해놓고 올라가고 하는데 출퇴근을 하려니까 거치대 없이 제 연구실까지 자전거를 끌고 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아까 창원 수원 대기업에서는 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치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일반화한다면은 좀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 좀 연계한다든가 그걸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미세먼지 쪽에 시민 참여하는 미세먼지 굉장히 저는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에 이제 관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데 저는 시민의 참여가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선에서는 가능하지만은
그 시민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이 굉장히 전문가 영역인데 이 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장비나 시설이나 그 능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에서 미처 못하 아직 남아 있는 여백이나 아직 측정망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좀 해달라는 요구나 어떤 자극으로서의 그 역할은 저는 뭐 충분히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분도 이 자료가 그래 디지털로 나오면 간이형이거든요. 간이형 자료는 또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는 좀 사실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교한 데이터를 쓰면은 그게 좀 데이터도 안 보이고 다루기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중적으로 편리하면은 데이터가 부정확해지고 너무 정교하면은 다루기가 힘들고 이런 좀 양쪽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참여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전문적이고 뭐 몇 달 후에 모아서 그래프로 보여지기보다는 좀 즉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즉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시간대에는 높아지는구나라고 즉각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좀 즉시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우리한테 좀 시민들한테 좀 자극을 줄 수 있고 좀 교육을 이렇게 워닝을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 그래프가 석 달 만에 한 달이나 석 달 만에 한 번씩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꺼낸다니까 야 그거는 조금 이거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꺼진 마이크에 계속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점수가 안 나와요. 노래방에 노래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재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조금은 시민이 참여하는 거면은 좀 흥미와 적시성과 좀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야지 좀 더 의미 말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와 재미가 같이 있는 그런 활동 영역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늘 제한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지정된 사이트에서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면 시내 버스에 모니터링을 달아서 시내 버스는 늘 다니니까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자료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느 도시에 가면은 왜 뭐 특정 회사하고 좀 관련되지만은 야구르트 아줌마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걸 달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거의 전 지역에 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 지역의 데이터를 거기에는 이제 그 야구르트 아주머니들 그 차량에는 아주머니께서 좀 제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전기도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정해진 위치 말고도 시민 참여가 해서 모바일로 한번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재미있게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좀 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쪽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이제 야외에서의 미세먼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저녁마다 얼마나 많은 식당에서 정말 숯불이 피워지고 찜질방에도 숯불이 피워지고 또 뭐 실내 골프장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그런 데서도 우리 시민이 좀 참여해서 좀 알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꾸 미세먼지가 야외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시민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중 이용 시설이 실내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우리 밖에 시설도 그 관에서 노력하듯이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에 대해서도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같이 활동을 했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일 수도 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내가 답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게 시민들이 행정의 정책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그냥 하나의 행위로 사실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사공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또 최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런 것들을 다른 것보다 굉장히 기술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거는 실제로는 돈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망이 있어야 되고요. 공공 데이터망이 없으면 지금 있는 KT망이나 SK의 망을 이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제공을 하겠다면 좋겠지만 기업의 이제 속성이 이익이 있어야 창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자전거도 그렇고 사실 미세먼지도 그렇고 시민들이 고생하는 거 맞거든요. 고생하면서 이제 안전하지 않은데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서 타고 미세먼지도 측정기도 사실 감내하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단계인데 실제로는 이게 문제 해결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는 기업이랑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문제인식을 느끼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랑 기업이랑 여러 단위에서 해야 되는 단위로 그 다음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 이걸 어떻게 가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운준 교수님 얘기해 주신 아까 시민들 단계에서 재밌게 모니터링하고 이게 시민들이 그냥 인식이 높아지는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 저희의 역할이고 그 다음 해결로 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는 여기 아까 지금 기업 대표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줘야 하시는 역할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활발하게 토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 주실 어디 가셨나요? 백승호 개발자님.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저감 활동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가요? 하여튼 어떤 건지 제가 처음 들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회사 주력 제품 소개 PPT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저희는 이제 대기 오염 저감이 가능한 공기 정화 벤치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저희는 간단합니다. 시민 주도 아니면 뭐 정부 주도 저희가 기업 안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 시민들이 대기 오염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쉴드의 이제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녹색 커튼이라고 해서 담쟁이 덩쿨을 건물 외벽에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나 이런 공원에 데크로드 설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설에 이제 데크로드, 요런 데크로드인데 새로 벽면으로 하고,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미세먼지라는 이슈를 저희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사업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나 뭐 파고라 같은 곳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추가해서 그걸 사업적으로도 풀어내고 결국에는 사회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제품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제 하면서 직접 이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제품을 하나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자, 이런 건 이제 학교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네, 공원, 심지어는 이제 의료기관 이제 휴식하는 곳까지 요 적용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현장에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예상도를 한번 뽑아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기계 하나에 약 한 300평 정도, 990제곱미터의 공간을 정화할 수 있는 성능 테스트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것이 공기 청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공기청정기의 개념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이제 대형 이제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의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게 공기청정기와 정화기는 뭐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필터를 설치를 하고 필터를 통해서 빨아들인 공기를 필터로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내보내는 것이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의 공통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프리필터라고 해서 이제 일반 필터, 그 다음에 카본 필터, 헤파 필터, 뭐 이온 클러스터 다 집어넣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로 중국에 이제 창업 이제 경진대회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수상을 이제 수상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흡연 부스나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도 이러한 인정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와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 방법이 비슷합니다. 네덜란드의 스모그 프리 타워라고 해서 이제 정전기 필터, 카본 필터 이제 해서 높이가 약 7m 정도 되고요. 요런 것도 일종의 공기 정화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독일의 시티트리라고 해서 벽면에 전부 다 공기 정화를 효과를 보여주는 이끼를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높이가 약 한 100m 정도 되는 공기 정화 타워를 실제로 설치를 했고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테스트 겸 이제 실제 정화 겸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를 도입하기에는 되게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적으로나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곳은 도심이고 도심에는 땅값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덜란드 모델과 같이 공원이나 이제 각종 이제 모든 도심에는 법적으로도 조경 시설물이라는 벤치나 파고라를 비롯한 조경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20%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앉아 쉬는 벤치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버스만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공기 정화를 할 수 있고 주변에 공기 정화도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특히 조경 시설물 전부 다 사람이 정적으로 앉아 쉬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 쉴 때 그때만이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공포를 덜어낼 수 있게 그 주변을 이제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게 있었군요. 학교 네. 문제상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기후 위기 관련해서 저희 대구에도 기후 위기 시민 대응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광주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사례와 혹은 우리 대구에 제안할 만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박민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는 지금 오늘 미세먼지와 관련된 토론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거리가 저희 있어 보이는 느낌인데요. 저희 광주 지역 기후위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 일터 모든 곳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는 올해 2020년 2월부터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광주 시민 선포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좀 준비하고 하게 됐고, 이 단체는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단체, 마을공동체, 종교단체, 정당 등 10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 활동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광주광역시청, 시교육청, 5개 구청 앞에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이라는 타이틀로 금요행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요행동에서는 우리 시와 교육청, 구청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만들고 선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금요행동을 통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 육식을 줄이는 일,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시민 햇빛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에 참여하는 일, 집과 일터에서 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 로컬 푸드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는 일 등의 이런 도로 체계를 바꾸는 고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을 바꾸는 일, 이게 모두 시민이 스스로 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요 행동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의 생각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것들을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야 그만 변해 우리가 변할게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는 우리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도 지역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금요행동에서도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이거를 문제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광주 플랫폼 의제로 받아서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광주에서는 오늘 아까 신석기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광주시에서 이거를 선포하셨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선포를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요행동 일주일에 매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시민에게 많이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경유차,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실천 다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지하고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시민 실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는 광주하고 달빛 동맹으로 맺고 있으니까 좀 그 기후 위기 대응 탈탄소 실천 시민 협약이라는 거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좀 협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우리들의 이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올리신 게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정아님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타기가 많이 추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실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이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쉬운 실천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누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니 제가 할까요? 일반 시민들이 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뭐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고 승용차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기, 이런 부분은 뭐 교통 분야, 수송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 방식에서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뭐 방식으로 생활하시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그 방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그것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정도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할 때 튀기거나 굽지 말고 삶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쉽게 내가 많이 받는 미세먼지가 그런 쪽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학교에서 미세먼지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미세먼지나 폭염, 뭐 이렇게 이런 기후 위기, 기후가 심각하게 좀 나타나거나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는 조심하라고, 뭐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부 나가지 마라,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면 주로 이제 동아리, 환경 동아리에서 하는 교육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아이와 선생님이 뭐 자기가 자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사회환경단체, 뭐 대구에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만 녹색소비자연대라든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대구 환경교육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관련해서 교육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수업하는 경우, 그리고 뭐 특별히 환경의 날 이런 날에 동영상 같은 걸 하나 보고 그리고 뭐 간단한 학습지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 다짐 같은 거 쓰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부족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저희들 마치고 마지막으로 혹시 소감 있으신가요? 네. 김은영님 소감? 아까 제가 연결이 잘 들리지가 않아서 소리가 좀 끊겨서 하나 제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서 저도 자전거를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교통수단이 걷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행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들 이제 저희가 녹소연에서 대구 녹색소비자연에서 걷기 에코바이크처럼 걷기를 하는 앱이 있어요. 대골레 앱이 있어서 본인들이 하루에 얼마씩 걷는지, 어떤 거리를 많이 걷는지, 그거 내가 걸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또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지, 그게
미세먼지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산업시설에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생산 단계에서 조금 줄이는 소비자들이 좀 덜 소비하는 것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까 잘 안 들려서 질문이 안 들려서 플랫폼의 사무국에서 안내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손주연 매니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몇 가지 오늘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자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이 끝나면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연락처로 만족도 조사 링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 채팅창 링크가 올라갈 예정이니 만족도 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컨퍼런스와 9월 달에 진행될 역량 강화 관련된 일정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간략하게나마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미세먼지 의제 해결을 위한 귀한 의견들을 말씀 주셨고 저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이 의견을 토대로 올해 의제 실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의제 포럼 전에 이재찬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대로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온택트 대구가 진행됩니다. 이 컨퍼런스 2부 순서에 각 의제별 협업 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한 번 더 모여서 실제로 이 의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월에 진행되는 역량 강화는 각 의제 실행에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문제 정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시간이며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제 실행을 위해 협업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 기쁜 마음으로 만날 뵙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살인 사령을 위해 5초 정도 손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